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우는 부분들이 우리 민법 전체 큰 네모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 다 모아놔가지고 한 가운데 딱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저기 있는 파트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훨씬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나중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드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성립하면 유효가 되는데 여기서 당사자와 의사표시와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통과되어야지 유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률행위 목적이 나옵니다.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예, 법률행위가 달성하려는 목적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률행위 목적이 네 가지로 또 나눠지네요. 이것은 확, 실, 강, 사 이렇게 이제 첫 글자를 따서 한번 해놨는데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하는 거니까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강행법규 위반이 없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는 법률행위일 것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들어가면 예, 방금 설명했죠. 4개. 근데 확정 가능성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그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성이 아니라 확정 가능성이에요. 확정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에서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지만 딱 정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정이 아니라 확정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방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확정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확정 가능성이 없으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예, 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나오죠. 확실 강사의 실현 가능성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는 법률행위 목적은 실현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법률행위 목적이 불가능한 법률행위면 그게 법률행위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능의 판단은 2번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불능의 판단은 사회관념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사회감정상 불가능한 경우도 불능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회감정상 불가능한 경우도 불능이다. 그 예가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바다에 빠진 물건을 찾아주기로 한 계약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정말 엄청난 과학기술을 막 다 동원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하지만 그런 계약을 보통 사람이 맺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 의미도 없는 계약이고 그게 가능성이 없겠죠.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사회관념상 불가능한 경우도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분류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이 전부가 불능이냐 아니면 일부가 불능이냐. 그러니까 전부 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목적물이 A 부동산이 전부 불탔다. 그런 걸 전부 불능이라고 하겠죠.
일부 불능은 뭐 예를 들어서 A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A 부동산은 옆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본체가 있고 창고가 있어요. 근데 창고만 불이 탔어요. 그런 경우를 일부 불능이라고 되겠죠. 이건 아주 쉬운 개념이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것은 불능의 판단 시기, 불능이 언제 불능이 되었느냐를 가지고 나눈 분류인데요. 이 개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화면을 달리해서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어떤 시점이 중요한데요. 시점이요. 이게 계약 체결 시예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불능이다. 그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다.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계약 체결일이 있겠죠? 체결일. 이게 어떻게 보면 계약 성립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계약이 성립일. 이전에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불타 없어진 상태를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이 이후에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된 경우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개념을 보는 이유는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에 따라서 어떤 법에서 나오는 효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 딱 어떤 불능의 문제가 딱 접하면 이게 계약 체결 전 불능인지 계약 체결 후 불능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원시적 불능도 전부가 불능이냐 일부가 불능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법조문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시면 쭉 올라와서 참고 조문이라는 게 나오죠. 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상,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단계부터 어떤 과실이 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부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다 없어졌을 경우를 우리 민법은 53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러니까 체결 당시에 목적이 불능이었다는 얘기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아까 보면 매도인이 자기 물건이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겠죠. 물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경우에는 이 법조문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일을 넘지 못한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손해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를 받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게 우리 민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근데 이 손해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죠. 손해를 판단하는 방법. 이게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은 이행이익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행이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할 텐데, 만약에 이제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돼가지고 어떤 불능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그 목적물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1억 3천만으로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랐죠. 불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행됐으면 1억 3천짜리 건물을 받았는데 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건물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손해가 어떻게 되죠? 이행이 되었다면 1억 3천이고 자기는 1억만 냈으면 됐는데 3천만 원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죠? 1억짜리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행이익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 그러니까 손해를 판단할 때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이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계약 체결 전에 손해가 났어요. 계약 체결 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A 부동산이 불타 없어졌다. 근데 계약을 체결했다. 성립 단계에서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다. 이럴 때는 이해이익이 아닙니다. 이때는 실뢰이익이라는 손해를 배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 성립이 안 됐죠. 이 계약은요. 계약 성립 전에, 계약 체결 전에 목적물이 화재가 났다. 이럴 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도 안 됐는데 뭐 유효 무효 이런 거 논할 필요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행이 됐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해이익이 아니라 이때는 근데 이렇게 이때 이제 손해가 났을 때도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겠죠. 상대편은요.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실뢰이익이라고 합니다. 535조에서는 그 말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여기 위에네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을 손해를 배상을 해야 한다. 이게 실뢰이익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실뢰이익은 이해이익을 넘지를 못한다. 이걸 넘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때 기본 태도는 이해이익인데 계약 체결 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해이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뢰이익을 배상을 하면 된다. 실뢰이익은 이해이익보다 클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시적 전부 불능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 봅시다.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고 계약 체결 당시에 이때 불능이 있는데 창고만 불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창고가 화재로 없어졌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137조라는 137조 있죠. 137조는 딱 봐도 민법 총칙이 있는 겁니다.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율을 해놓는 우리 민법의 파트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137. 뭐라고 했냐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하지만 무효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때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계약을 유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137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봅시다. 우리가 이만한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만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만큼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겠죠. 완전한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이 무효이면 원칙적으로 계약 전부가 무효인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만큼이라도 이 무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이라도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한다는 규정이 바로 저 137조의 규정입니다. 근데 이런 원시적 일부 무효에서는요, (137조라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 파트 쪽, 조금 더 구체적인 파트죠. 계약 파트 쪽 500조 이하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계약 파트 쪽에서는 담보 책임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 책임은 여러분이 편하게 드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한참 뒤에 배울 내용인데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샀는데 냉장고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담보책임 물어야겠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쓴다는 말이죠. 일상생활에서요. 담보책임은 뭐냐면 유상계약에 한정해서 아까 우리 유상회의, 무상회의 배웠습니다. 이것은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성 있는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돈이 지급이 되는 경우. 무상계약은 돈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증여. 하지만 유상계약은 대부분의 계약이 다 유상계약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이 문제가 됐을 때 그 계약이 유상계약이면 137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500조 이하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적 파트를 적용해서 담보책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담보책임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담보책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면 됩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나뉘는데 이것은 계약 체결 전의 불능이냐 뒤의 불능이냐를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원시적 절부 불능이면 몇 조?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과실, 계약 체결 전에 있는 문제 535조 책임을 묻고 원시적 일부 불능이다. 그러면 일반 규정인 137조를 두는데 원칙적 전부 무효, 예외적 일부 무효, 예외적 일부 유효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계약이 유상계약이면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담보책임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험에서 뭐 이런 걸 막 직접적으로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뭐 이런 걸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향후에 민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능이 나왔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중에서 전부 불능이면 어떻게 가고 일부 불능이면 어떻게 가고 이것들이 바로바로 민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불능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그 중에서 전부 불능, 일부 불능. 효과는 전부 불능이면 535조, 일부 불능이면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데 유상계약이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이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서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후발적 불능은 법률의 성립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죠. 그죠? 여기서 계약 체결 당시 해놓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어요. 가능했는데 이 계약 체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불능 사유가 생긴 겁니다. 후발적 불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시적 불능은 뭐 전부 불능, 일부 불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었지만 후발적 불능은 이 법적 효과가 다른 부분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구분을 달리합니다. 한번 이걸 표에다가 보겠습니다. 우선 갑과 을이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어요. 시점에서 딱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 계약 체결이래요. 이게 체결 별 문제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예요. 근데 이 계약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목적물이 불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불능의 이유가 채무자, 이 목적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목적물. 그래서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겠죠. 갑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이건 우리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그 사람의 귀책 사유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불능이 된 거죠. 이건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네, 이건 뭐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험부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불능이 됐는데 갑의 귀책이 없다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자기 그 자연재해로 목적물 A 부동산이 멸실이 됐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채무자는 어떤 책임이 없는데 채권자, 그 물건을 받을 채권자 쪽에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목적물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매수인은 이런 경우에 대금이죠,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문제가 위험부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위험부담은 목적물의 불능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 그러면 이 대금을 과연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적물이 기준인데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현재 갑이 채무자죠.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니까요.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목적물이 없어졌으니까 목적물 이행 의무는 할 필요가 없죠. 목적물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 대가에 대한 위험을 이 사람이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대금 지급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대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가. 그 목적물이 불능이 됐을 때 그 대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채무자 위험 부담의 원칙은 무슨 얘기냐면 이 채무자가, 목적물을 이전해야 할 채무자가 그 대가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대가를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책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네, 여기 나오죠. 효과. 후발적 불능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귀책 사유가 없어요.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제가 예를 들었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아니면 채무자의 귀책은 없는데 채권자 쪽에 책임이 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목적물이 없어진 이유가. 그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생략을 해보시고 나중에 다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537조, 538조다. 우리가 참고 조문에 537조를 보겠습니다. 이 참 법조문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봅시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게 위험부담의 원칙적인 조항입니다. 이게 조항이 두 개죠. 537조, 538조 두 개입니다. 근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이 없어요. 아까 우리가 갑을 얘기를 했잖아요. 갑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목적물이 없어졌는데, 후발적으로 없어졌는데 이 둘 다 책임이 없어요. 아까 천재지변 얘기를 드렸죠. 천재지변. 이런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리입니다.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목적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채무자죠. 이 갑은 을에게 본래는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이 발생을 했는데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목적물은 없어졌으니까 이행을 청구를 할 수 없지만 그 대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위험 부담의 문제인데 이럴 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라는 제537조가 적용이 돼서 이 채무자는 그 대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요. 이 537조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천재지변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입니다. 538조를 보죠.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 목적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겠죠. 매수인이 채권자죠. 을에 어떤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A 부동산의 불능의 원인에 대해서 A 부동산이 불능이 됐죠. 후발적으로. 이 불능이 됐는데 이 불능의 원인에 대해서 이 매수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 행동이 있어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이때 채무자는 그 대가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위험 부담인데 상대방에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네요. 당연한 얘기겠죠. 이 사람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목적물을 인도를 할 수 없겠죠. 불능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의 책임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가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누가 이번엔 부담하죠? 목적물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인 을이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요. 근데 사유가 하나 더 있네요.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이행기에 A 부동산을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이 갑이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받는 걸 거절해요. 수령 지체. 어떻게 나 사정이 좀 생겼으니까 좀 미루자. 뭐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하지만 수령 지체 중에 천재지변이 발생을 했다고 봅시다.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랑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런 경우에도 갑은 대가를 청구할 수가 있다. 즉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책을 봐서요. 이거 이제 후발적 불능에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채무자의 규칙 사유가 없는 경우 이때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537조, 538조가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제 다 그 불능에 대해서 참고조문에 대해서 다 읽어 드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읽어도 됩니다. 그 조문은.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판례를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이런 판례가 있네요.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게 무슨 소리죠? 후발적 불능에 있는 경우에는 이 소리죠. 계약 체결 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후발적 불능이 됐으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불능이 된 걸 청구할 의미가 없겠죠. 못 주니까요.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것은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데 아니면 그 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제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별 큰 의미가 있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이 소리가 무슨 얘기죠? 원시적
불능이라면 이 소리죠. 그죠? 여기서 우리 판례도 계약 체결 전과 후를 나눠서 불능의 효과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이행이 불가능했다면 당연히 이때도 불가능하니까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고, 그쵸? 허용되지 않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 얘기를 지금 판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로 2번에 얘기를 합니다. 채무를 이행한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1필지의 토지의 단위가 1필지입니다. 필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경우에도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때도 그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번 이 판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갑과 을이 갑의 토지입니다. 갑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이 매도인이고요. 이 사람이 매수인입니다. 을이 매수인.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등록 단위가 1필인데 임의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1필이에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부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계약을 이행을 하려면 우선 이 전체 1필지잖아요.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가 돼요. 그래서 이 1필지의 일부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필이라는, 나눈다는 얘기죠. 토지에 대해서 분필 절차를 거쳐야 돼요. 한 필지를 나누는 절차가 분필 절차인데 그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 공법에서 아마 배우실 건데 분필 절차를 거쳤어요. 거쳐야겠죠? 근데 또 이제 이것도 부동산 공법의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게 너무 작게 분할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토지를 10제곱미터? 이렇게 분할을 하면, 여기다가 막 쪼개요.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요. 그러면 여기다 막 집을 져요. 쪼개서. 그러면 이게 난개발이죠? 난개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정 그 면적 이하로 분할하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건축법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건축법일 텐데. 그래서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 제한 면적이요. 분할 제한 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현재 우리 지금 배우는 이 지금 계약에서 분할 제한 면적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분할 제한 면적에 걸려가지고 이 계약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방금 설명하는 이 내용이 불능이 된 거죠. 이 법률에서 뭐뭐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도 불능 사유가 되는데 이 불능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불능이냐. 이 사람이 그 분할 제한 면적에 위배되는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거죠. 근데 분할 제한 면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체결 당시에도 있었던 법규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의 문제입니다. 체결 전 단계에서 불능이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535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이행이익이 아니라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 얘기까지 했었죠? 예, 그 얘기입니다. 판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다 봤습니다. 참고부정까지 다 봤어요.
쭉 넘겨보면 법률의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을 것,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성립해가지고 성립하면 쭉 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고 지금 어디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했는데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 문제,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의사표시에 문제가 없어야 하고 법률행위의 목적이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 강사해가지고 확실 강사해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여기까지 되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한마디로 불능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죠. 불능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겁니다. 근데 그 다음 파트가 강행법규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적법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교재에 와서요.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 각 약정은 유효한가? 가로 1번. 갑은 을에게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겠죠. 매매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을이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사용 수익은 할 수 없다는 약정을 하였답니다. 갑이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 자기가 하고 을은 그냥 명목상 뭐 을한테 그냥 명목상 소유권만 넘겨주겠다 이런 약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가로 2번은요. 가로 2번은 을이 A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 갑에게 계약금을 교부를 하였는데 다만 갑과 을은 계약금이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해약금은 아니라는 명시적인 약정을 맺었습니다. 지금 어떤 약정을 둘 다 맺었네요. 근데 이 약정이 유효한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선 케이스 1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다고 봅시다. A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를 했는데 둘이서 이렇게 어떤 개별 약정들을 막 맺잖아요. 근데 어떤 약정을 맺냐면 네가 소유권은 취득을 하는데 사용 수익은 여전히 내가 하겠다. 너는 아마도 매수인,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받는 을은 사용 수익을 전혀 받지 못한다. 이런 약정을 맺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약정을 맺었는데 우리가 부동산에는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등기라는 공시제도가 있습니다. 공시라고 하는 건 세상에 알린다는 얘기죠. 등기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 A 부동산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현재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이런 약정을 하면서 또다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등기부를 보면서 현재 소유권이 을한테 있구나 이러면서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또 넘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니까 이걸 뭐 임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 수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했더니 대뜸 갑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갑이 너 그거 몰랐어? 을은 사용 수익을 할 권능이 없어. 근데 네가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네가 소유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 또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지. 이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되겠죠? 등기부에는 이런 약정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시를 할 수 있는 그 사항들이 정해져 있는데 뭐 이런 것은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면 무슨 그 소유권을 받았는데 사용 수익을 못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1번 약정 같은 경우에는 무효인 약정이겠죠. 이것을 왜 지금 케이스를 이렇게 보냐면 185조 규정이 있습니다. 소유권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소유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당사자들끼리 임의로 뭘 못해요.
약정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소유권을 만들어 보겠어. 소유권을 사용 수익은 못하는 소유권을 만들어 보겠어. 이런 약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의 약정이 안 되는 것이 왜 이걸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왜 이런 임의 약정이 안 될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정이요. 그러니까 이런 약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소유권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갑자기 막 아까 그 예처럼 병은 물건을 자기가 소유권 이전받았는데 갑자기 대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고, 내가 사용 수익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강행법규, 그러니까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는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가로 2번에 대해 봅시다. 이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을이 갑과 계약을 맺으면서 매수인인데 어떤 계약금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10%를 줬어요. 하면서 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계약금을 이렇게 교부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금의 어떤 기능이 그냥 계약금을 그냥 지급하면서 우리가 이 계약을 깨트릴 때는 넌 계약금 이제 줬던 것을 넌 못 돌려받아, 이런 그 약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다 돼 있는데 그걸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계약금이 해약금의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금이 해약금의 기능이, 이게 565조에 기술이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한테 교부한 때는, 그러니까 계약금을 교부한 때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을 깨트리고 싶으면 자기가 받은 것 플러스 그 계약금의 그만큼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을한테 주면서 계약을 깨게 할 수 있다. 이 소리가 이제 565조인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조문을 잘 보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렇게 나오죠. 다른 약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 소리는 다른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인 약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강행규정은 개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에 있는 규정. 우리는 아까 물건의 종류, 아까 185조 있죠? 그게 강행규정의 어떤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임의대로 약정을 해도 무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무수히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특징이, 강행규정은 다른 약정 불가, 아시겠죠? 임의규정은 다른 약정 가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케이스를 쭉 봤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규정, 참고조문 185조, 565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정에 분류해가지고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가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어떤 약정을 맺을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류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의규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강행규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강행규정은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강행규정은 또
그 분류를 한 번 더 해요. 그러니까 그 규정, 지금 법률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강행 규정과 크게 보면 임의 규정으로 나뉘어지고, 임의 규정은 더 이상 뭐 세분화해서 나눠지는 게 없는데, 강행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나누느냐? 이 강행 규정을 어기면 다 위법이 되는 거죠. 어떤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데, 그렇다고 사법상 효력을 그 개인 간에 맺은 효력을 다 무효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것은 개인 간에 이 어겼을 때, 강행 규정을 어겼을 때 개인 간의 효력도 다 무효로 하자 하는 그 규정이고요. 이 단속 규정은 그게 아니라 개인 간의 효력은 놔두자. 그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보면 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하실 것 같아요. 보면 단속 규정 쪽을 한번 먼저 봅시다. 강행 규정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 나는데, 단속 규정은 사법상 효력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이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갔는데 그 음식점이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업 신고를 안 했는데, 그런데 음식을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당연히 이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겠죠.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런 임의적인 어떤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음식점은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영업 신고를 하자고 음식을 판매를 했어요. 당연히 위법 행위죠. 그래서 행정상 제재는 받아요. 그러겠죠? 하지만 개인 간의 행위, 음식점을 판매를 했어요. 갑이 음식점 업자고 이 사람이 손님인데, 이걸 어기고 판매를 했는데 손님이 밥을 다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영업신고를 안 한 집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지급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옳은 일이냐, 아예 맞는 일이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음식물 판매 행위의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값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규정을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법상 효력을 유효로 할 것이냐 무효로 할 것이냐에서 사법상 효력을 유지한다는 그런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속 규정을 봤으니까요, 효력 규정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효력 규정은 사법상 효력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라고 했죠. 예를 봅시다.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경우에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신 다음에 등록관청에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해야겠죠? 이 등록을 해야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다고 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등록까지 해야지 사무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 이 경우에 이 갑이 무등록 중개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중개업자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했어요. 거래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을이
본래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이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 거래는 성사가 됐어요. 을과 병이 어떤 매매 계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줘야 하느냐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개 약정이기 때문에 사법상 행위잖아요. 사법상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음식점에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그냥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효력 규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강행 규정에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다. 이것은 지금 방금 예를 들었지만 그 개인들이 있는데 개인이에요. 갑과 을은 어떤 행정청이랑 관계될 때 의미 있는 분류예요. 행정청이랑 관계될 때. 그래서 갑과 을이 어떤 사법상 행위를 했는데 이게 행정청이 어떤 단속을 하는 관계에 있다. 이럴 때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지배된다. 그러면 강행법규다 하면 그냥 효력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민법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강행 규정에 효력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이 있다, 이것은 행정청이랑 관계됐을 때 주로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 민법만 관계되는 문제는 이 강행법규 위반이 효력 규정이라서, 효력 규정 문제라서 강행 규정 위반하면 그냥 무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 봤어요. 그래서 강행 규정의 분류,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 분류는 의미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행정청이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관계에서 사인 간이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올려볼게요.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판례가 나온 것들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라고 딱 판례에서 이건 단속 규정, 이건 효력 규정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법상 행위가 문제됐을 때 어떤 것은 유효로 하고 어떤 것은 무효로 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 별이 있죠?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4번, 5번이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나 숙박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이제 숙박 업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허가를 안 받고 숙박을 했어요. 그렇다고 잠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떤 모텔업자한테 돈을 지급을 안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4번, 5번은. 그래서 이건 설명이 됐고요. 1, 2, 3번 한번 봅시다. 이제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을은 부동산 등기를 이전을 받은 다음에, 등기를 받았다는 소리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병과 계약을 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좀 재리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어떻게 하면 세금도 아끼고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물건 소유권 등기를 취득을 하면 취득세도 물어야지. 이 취득세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갑이랑 매매를 했는데 내가 이것을 전매를 하려고 해요. 이걸 연속해서 하는 매를 전매라고 하죠. 전매를 하려고 해요. 벌써 이제 이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벌써 등장을 했어요. 을이 매도인이 된다는 얘기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좀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를 숨겨요.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A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1억에 팔았고 을은 1억 2천에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을이 부탁을 하는 거죠. 갑한테. 내가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뭐 주로 이제 사기적인 얘기겠죠. 이런 사정이 생겼는데 나한테 등기하지 말고 그냥 병한테 바로 등기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갑이 문제를 만들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를 했어요. 갑을 병 사이에 합의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병한테 이제 결국 갑에서 병으로 이제 등기가 간 거죠. 이 효력을 사법상 효력이죠. 이것은 중간 생략 등기는 행정청에서 금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이 있어요. 이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 병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을 하다면, 실체관계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병이 소유권자가 되는 거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이 등기는 유효라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라는 판시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중간생략 등기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어렵죠. 하지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가 뭐더라? 갑을병 한 다음에 을이 가로가 쳐졌으니까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하는데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데 우리 판례는 병의 등기를 유효라고 하더라. 실체관계에 부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속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어가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1번은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 어려워요. 2번 얘기를 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 중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사법에 나오는 얘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이죠. 이 직접거래라는 게 나옵니다. 직접거래 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중개는 이렇게 하죠. 갑, 병이 계약 당사자인데 을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이 사람이 중개를 해주는 형태죠. 이 공인중개사님이요. 근데 이 직접거래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없어요. 이게 이분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자기랑 거래를 맺는 거예요. 이걸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금지를 합니다. 금지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은 이 부동산 분야에선 전문가이기 때문에 훨씬 갑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한마디로 갑을 속여먹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를 금지를 하는데 이 거래를 그러면 유효로 할까? 이걸 어기고 거래를 했다는 얘기예요. 유효로 할까? 무효로 할까?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사람이 꼭 속여먹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유리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효로 이 규정을, 이 공인중개사법 직접거래 금지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볼 필요가 없다. 단속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유효로 할 여지가 있다. 이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 중 직접거래 금지에 관한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예, 아시겠죠? 3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계속 어렵습니다. 전매금지라는 게 이제
전매금지는 이런 거예요. 전매라고 하는 게 어떤 조합이 있고 이 조합이 분양을 해요. 분양 그죠? 분양을 하죠. 근데 이제 분양을 갑이라는 사람이 모집 공고를 보고 분양자가 됐어요. 수분양자라고 하죠. 이걸 수분양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집 공고 같은 데 보면 어떤 모든 지역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게 이제 뭐가 있죠? 아무튼 부동산 투기가 우려가 있는 지역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매금지 자세히 살펴보면 짱글씨에 있어요. 아파트는 전매금지 대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어기고 이 수분양자가 전매금지가 되는 그 아파트인데 그걸 어기고 이 을이라는 사람이랑 이 분양권을 그러니까 분양자의 지위를 넘겨주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아주 이제 입지가 좋고 좋은 아파트예요. 이게 팔았더니 이 갑이 후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규정을 들어서 전매 금지 규정을 들어서 이 전매 금지가 있는 아파트인데 내가 이걸 어겼으니까 이걸 안 지키려고 이제 을한테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에 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을은 갑이 이걸 이행을 해야 한다. 갑은 이걸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대립을 하는 거죠. 법원에 갔더니 법원은 이 경우에는 전매금지 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는 아니라는 판례를 낸 겁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죠. 즉 아까 예에서 을은 그 수분양자의 지위를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3번 설명했습니다. 단속 규정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외우셔야지 이걸 달달달 중간에 안 외워져요. 이거 안 외워집니다. 설명을 듣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단속 규정이라서 이 사업상 효력을 유효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효력 규정에 한번 봅시다. 1번. 이거 1번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허가래. 이것도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토지인데 갑과 을이 그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과연 이 계약이 허가 없이 체결됐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는 훨씬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공적 요소가 많죠. 토지 공개전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공적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허가 없이 했을 때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 우리 경제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없이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예, 중요한 얘기예요. 토지 거래 없이 계약을 했을 때는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그리고 2번 봅시다. 이것은 공익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에 의해 주무관청 허가를 요구한 규정. 보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 보면 이렇게 있고 운동장이 있고요. 이걸 교사라고 하죠. 그 교사가 우리 선생님 말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건물을 교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립학교예요. 그러면 재정난에 처한 어떤 사립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건물을 팔려고 해요. 근데 이게 기본재산입니다. 기본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립학교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재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이걸 팔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사립학교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국원장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사, 학교 건물을 팔려고 하면 그 관련 관청이 있어요. 중국관청이라고 하는데 중국관청에 허가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어긴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효력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3번은 여러분들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중개보수 상한이 있어요. 그 초과하는 중개보수 금지의 수수의 금지 규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초과 금품 수수 금지 이런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중개보수 상한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어겼을 경우에 아마 1년에 1천만 원 벌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기고 이제 거래를 했는데 이것을 인정을 할 것이냐 이 소리예요. 갑과 을이 거래 계약을 맺었고 병이 공인중개사인데 그 금품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받는데 금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법보다.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이 약간 이걸 이어주는 사람인데 가운데의 입장에 있어야겠죠. 한쪽으로부터 금품을 많이 받았거나 이러면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개보수 수수 금지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 금품 수수했는데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이 받아야 할 금액인데 이만큼을 받았어요. 이만큼을. 그러면 이건 유효하고 여기까지는 유효하고 이 부분을 반환을 해야 합니다. 3번 봤고요. 그리고 4번은 얘기를 했었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 없이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록 지급 약정은 효력 규정이라는 예를 들었었습니다. 4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밑에 이제 판례들이 쭉 나오는데 이 관련된 판례들이에요. 이 줄친 것만 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록 지급 약정은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효력 규정을 봐서 무효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1-1번 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1-1번 이런 것은 1번 판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비슷해요. 1번이랑.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 이것은 단 1회를 했다는 게 포인트예요. 1번은 1-1번 아니고 1번은 아예 업으로 했어요. 여러 번. 업으로 했다는 것은 직업으로 했다는 얘기죠.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1-1번은 그게 아니라 단 1회 했습니다. 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한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엄격하게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 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효 무효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게 포인트입니다. 다만 이게 정식 중개 수수료를 똑같이 받는 게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럴 때는 감액된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1번이랑 좀 다르죠. 1번과 1-1번은 좀 다릅니다. 1-1번은 업으로 한 게 아니고 업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한 사이에 그냥 중개 업무를 그냥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법규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2번도 줄친 거 볼게요. 중개 수수료와 이와 같은 규정들은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 금품 수수 이 얘기죠. 이 경우에는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설명드렸습니다. 3번 판례는요. 직접 거래. 이건 직접 거래 얘기죠. 중개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 직접 거래가 뭐라고 했죠? 본래 일반적인 거래는 갑을 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당사자로서 그리고 당사자면서 자기가 이걸 중개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금지하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금지하는 그 법 규정이 있는데 취지가 개업 공인중개사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보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무효로 한다면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도 중개 의뢰인 갑이 직접 거래인 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래.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한 거래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 안전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거래한 이유로 효력이 부인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닌 단순한 단속 규정이라서 이 효력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다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러면 강행 규정이 위반했을 때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법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효력 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이 얘기는 행정청이 관여가 됐을 때 계속 나오는 얘기죠.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 원리가 지배하는 법입니다. 행정청이 뭐 개입을 안 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이니까 이걸 어겼을 때는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강행 규정 위반의 효과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여기 절대적 무효라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 절대적 무효가 뭐냐? 모든 사람한테 무효가 되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건 설명을 했고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절대적 무효는 예외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한테 무효예요. 하지만 상대적 무효는 예외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갑의 어떤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이 사람이 갑이 이제 갑의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성실하게 갚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막 채권을 잘 안 갚는다는 얘기죠. 이자를 잘 지급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해요. 강제 집행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 갑이 강제 집행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을과 갑의 친구입니다. 짜고 갑과 을이 A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갑이 A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A 부동산을 통정해서 짜고 짠다는 게 통정이죠. 정을 통한다. 갑과 을이 짜고 이 부동산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짓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A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강제 집행하기가 힘들겠죠. A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 민법 108조인데 우리 이제 단골 시험 문제 파트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친구인데 소유권이 넘어와 있습니다. 딱 아무도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과 을 둘 사이에서는 이 A 부동산이 이 갑의 부동산인 건 서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갑을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서 자기가 소유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 사람한테 팔아서 넘겨버립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 백발조가 뭐라고 하냐면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 원래는 무효죠. 이게 무효겠죠. 무효니까 을의 부동산이 아니니까 갑의 부동산 얘기라는 얘기예요. 갑의 부동산이라는 얘기인데,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이렇게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근데 통정 허위 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경우에 이 사람이 선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 이 둘이 짜고 을한테 부동산을 이전 등기를 넘겨준 걸 몰랐다. 선이 병한테는 이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갑자기 갑이 이거 내 소유권이야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상대적 무효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한테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외가 인정되는 무효죠. 이 경우에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이걸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절대적 무효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사회 질서 행위 주로 반사회 질서 뭐 이런 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청부살인? 좀 너무 좀 얘가 그런가요? 청부살인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이건 뭐 예외가 있을 수 없겠죠. 이 계약을 유효로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무효입니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무효, 절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상대적 무효는 예외가 인정되는 무효로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민법 108조의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이제 조만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개념은 그렇고 이 특징은 상대적 무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갑, 을 사이에 만약에 이제 병이 등장하고 이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이렇게 넘겨줬어요. 부동산을. 통정 허위 표시한 매매일 때 이게 무효죠. 그래서 갑의 소유가 여전히 있는 거죠. 통정 허위 표시에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갑이 을한테 신세진 게 많아요. 예를 드는 거예요. 신세진 게 많아서 이 통정 허위 표시 무효인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냥 이거 유효로 하자. 이걸 추인이라고 합니다. 추인. 과거의 것을 인정한다. 추인. 아까 우리 저번에 한번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이라는 걸 봤었는데 이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무효행위인데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행위인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대적 무효는요. 왜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사회질서에 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절대적 무효는 갑과 을이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어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대되고 아주 그냥 이걸 유효로 할 수 없는 무효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이 사람이 그냥 이거 무효인데 이 계약이 무효인데 추인하자. 그러면 그냥 안 좋은 악이 계속 악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것은 추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절대적 무효예요. 이 강행규정 위반한 걸 가지고 새롭게 그것을 유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효의 추인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민법 제139조. 그러니까 무효의 추인이라는 게 139조에 나오는데 추인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무효이다. 그래서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아까 통정허위 표시하면서 갑을병 하면서 이 병이 등기를 했을 때 이게 상대적 무효니까 이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절대적 무효에서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무효이면 이 계약이 무효인데 이 사람이
이 계약이 무효인지를 모르고, 절대적 무효 주로 이제 103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어떤 법률을 했어요. 근데 이 병이 이걸 모르고, 이 계약이 103조 위반되는 걸 모르고, 사회 질서 위반되는 걸 모르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선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제3자한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는 절대적 무효고 1번, 2번 설명했고요. 무효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전이면 이건 계속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쵸? 무효인데 무슨 이행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행 전인데 이행했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이행했으면. 그래서 만약에 이행이 했어요. 그랬으면 갑이 을로 이렇게 이행을 했어요. 이게 무효인 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이 이득을 취한 거로 봐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뒤에 계속 나오니까 가볍게 얘기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절대적 무효니까 무효의 효과는 이행 전이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행을 했으면 이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탈법행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판례를 보면서 이해하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국유재산법. 그러니까 국가소유재산이라는 거죠.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여 금지하는 한편 그 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 대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면 그러니까 강행규정이라는 거죠.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근데 국유재산이 있어요. 이걸 담당하는 사무원이 있다고 봅시다. 사무원이 있는데 이걸 이 국유재산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접 국유재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거래 행위를 안 낸다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국유재산에 대해서 뭐 공매가 있을 때 취득한다거나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요. 이 금지 규정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나는 이 금지 규정 때문에 안 되니까 내 동생한테 자기 동생한테 정말 좋은 물건이 나왔다 국유재산에. 그래서 이걸 네가 한번 취득해 보도록 해라 해가지고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건 아니죠. 금지 규정에서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생을 통해서 이렇게 국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무원이 아닙니다. 동생은. 근데 이 금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공정하자 이 소리죠. 공정. 근데 이게 공정한 관계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탈법행위라는 것은 의의를 한번 보세요. 의의를. 탈법행위라는 것은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실질적 내용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판례를 이해를 하시면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법행위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효력규정이기 때문에 무효니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탈법행위 위반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 시험이 그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쉽게 공부하면 좋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지, 이해가 바탕이 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돼야지 암기를 하겠죠.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 모르는 것은 그냥 반복적으로 그 듣다 보면 이 얘기구나. 제일 처음에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가불병을 그리다 보니까 이해가 좀 되는 부분이 있네 한 다음에 암기를 하시면 효과적인 수험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